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내일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 외교에 대비를 합니다. 네, 무엇보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15, 16, 17일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일단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폭격하고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까지 중대만,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제의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 조기 대선으로 6개월 사실상 지금 손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G7 정상회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한국 외교의 회복, 복귀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표 대외 정책, 외교 정책 핵심은 실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실용 외교였고 지금도 실용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표 실용 외교가 첫 이제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될지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죠. 예,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부터 정상들과 전화 통화도 좀 빠르게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용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G7 정상회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뭐 한일 정상회담 빠르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다 이제 그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런 다자회견은 미리 다 조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서 아주 신속하고 민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시나리오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첫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워딩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해서 한미일 협력 이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권, 진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저도 이제 이번 대선 전에 일본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항상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어쨌든 대일 경사외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파격적으로 많은 양보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굳혀놨거든요. 예. 이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백악관도 우리 첫 대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사실은 지금 주목의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굳건한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그러면 일관성 속에서 실행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에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다져놓은 한미일 협력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중국 견제가 주목적인 상황에서 한미동맹 미국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다자의 회담 틀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한미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예. 이번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만날 수가 있을까? 아직은 물음표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예. 만나더라도 정말 짧게 만날 것 같은데 인사 이후에 이런 관세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지금 관세 정쟁을 했지만 예. 사실 뚜렷한 승패를 결정지지 못했어요.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네. 그 푸틴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관세 전쟁에서 나머지 상대적으로 협상이 쉬운 나라들 뭐든지 그중에 하나죠. 예.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짧은 만남이지만 큰 틀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럼 지금 충돌 상황이 G7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이 G7 같은 다자회계 상황에서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그 정상회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없던 게 만들어지고 있던 게 취소되고 시간도 조정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상이 이게 어디로 불꽃이 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발 변수가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니까 어쩌면 그쪽으로 방점이 갈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예. 또 G7 외에도 이번 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앞에 전해드린 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적극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이제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기류가 뭐 갈리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외교 안보의 복합 위기고 최연결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파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엎어지는 구축함 세웠지만 북한이 5천톤 구축함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우리도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예. 북한이 어떻게 주호 경보를 만듭니까? 그럼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 안보는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의 주역입니다. 예. 조역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칸 박사 네트워크로 인도는 K9 자주 볼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주요 에너지 수입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초연결 시대예요. 나토도 지금 인태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나토는 남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예. 국익을 실용을 외교에서는 전 당연히 가야 된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예. 이게 이제 글로벌 공간이 하나의 초연결 시대에서는 이미 글로벌 공간의 주요 행자가 됐는데 한반도 공간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계 국가예요. 예. 한국형 세계 전략이 필요한 거고 한국형 세계 전략이 실용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토 공간을 활용을 해야죠. 아, 그래서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 외교 당국자가 있습니다. 처음 찾은 건데 한미 동맹을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연장선인가요? 항상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 우리는 린치핀 핵심 축이라는 아,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은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주춧돌.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일본에는 미군이 주일 미군이 52,000입니다. 예. 우리가 28,500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거의 8만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외 원정군, 해외 미군이 20만이 안 돼요. 그럼 거의 절반이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 왜 그렇게 절반이 아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북한이지만 이미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인계철선, 북한을만 인계철선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를 불침항모, 한반도에 항공모를 엎어놓은 걸 생각하라 이랬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 트럼프 2기의 핵심 목표거든요. 예. 이미 3월에 나왔던 임시 외교안보 전략서에도 지금 중국 견제가 핵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초기진 한국은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 일부 재조정, 뭐 축소 이런 우려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은 있죠. 네. 왜냐하면 해외 미군 전체가 예.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한반도의 중요성은 더 증가한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전략적 유연성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뭐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의할 필요가 없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도 28,500명이지만 네.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일개 여단 한 4,5천 명 규모가 본토에 나갔다 갔다가 오고, 예. 들어오고 다른 부대가 들어오고 계속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아주고 자동적으로 개입되고 그 개념은 아니다. 아, 이미 기지도 이제 주요 베이스 캠프도 평택으로 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우려하거나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좀 북한과의 관계 이야기도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도 소음 방송을 중단하면서 호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확성기 방송 중단한 건 만시지탄이죠. 왜냐하면 그 접경적 주민들이 1년 동안 일상생활을 못 하셨어요. 예. 사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 혼돈 속에서 방치한 거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네네. 뭐 그 축산 가정에서 뭐 사산하고 축산 그렇죠. 가축들이.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 상황은 북한도 사실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심리전이거든요. 네.
전단하고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간 단체가 보내니까 오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전단 풍선으로 바꿔온 거거든요. 근데 이쪽 남쪽에서 최근 안 보냈거든요. 네. 극히 일부 단체를 빼고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안 보냈거든요. 근데 북한이 보내니까 우리 군이 경고했고 계속 보내니까 확성기 방송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소음 방송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서 원인이 제거되면 북한이 심리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근데 남은 돌발 변수는 뭐냐? 이제 그 동안은 남풍이 잘 안 불었거든요. 예. 북쪽으로. 예.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전단. 예, 요 시기에 지금 정부도 지금 요청을 하죠. 민간 네네. 단체에게 좀 협조해 달라.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을 알 거는 중요하지만 접경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정적인 행동은 저도 사실 반대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죠. 그러나 접경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접경 지역 위험해지죠. 그렇죠. 군사적 충돌 위협이 있죠. 예.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면은 북한 군들이 경계태세 들어가요. 아. 그럼 전단이 떨어지면 수거해 버립니다. 그 효과가 없어요. 아. 그다음에 일부 이제 납북자 단체, 납북자 가족 단체들 이해하죠. 가족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납북자 가족 문제 해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보에 협력하거나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만 없다면 이 상황 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화 채널 재개, 네.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효력 재활성화 이 두 개를 목표로 하거든요. 예. 이건 북한도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른 나라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럼 다른 나라하고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대화 채널 열잖아요. 네.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는 북한에 유리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찰 자산 이런 게 북한이 그래서 9.19 군사 합의 할 때 일부 진영에서 비난했거든요. 그쵸. 왜 북한에게 유리한 걸 하느냐. 예. 그러니까 대화 채널은 북한도 필요하고 지금 북한 주민 6명이 서해 2분, 동해 4분이 표류했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모셔가라 그래도 지금 데려가라 그래도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 왜? 예. 채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군사합의. 왜냐? 저쪽이 유리하더라도 이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주거든요. 그럼 북한도 호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북한이 호응한 걸 보면 북한도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네. 경제 엉망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파병을 해서 안보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 한반도 적대 이익과론 전환을 떠나서 예. 대화 채널 재개와 9.19 군사 합의 이 보고는 북한도 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청지당에서 구축합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세워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화내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해서 다시 진수식이 열린 것 같은데 보니까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사진이 관영 매체에서 없어졌대요. 이거는 뭐예요? 김명식 해군 대장이 네. 사라진 것 같거든요. 2013년에 예. 전정갑 서해 전대장 별 하나입니다. 예. 소장 우린 춘장이 네. 처형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해 하나밖에 없는 구축함을 침몰시켰다 이 제목이거든요. 이미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때 워낙 구형인 1600톤급 그 낮은급 구축함도 아니죠. 예. 호위함 정도인데 이게 그 무리하게 기동을 하다가 침몰하거든요. 예. 그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네. 충성을 하려다가 근데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딸 앞에서 예. 수천 명을 모아놓고 행사하는데 엎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치명타죠. 극장국가에서. 물론 떠난 다음에 엎어져도 상관없어요. 예. 다 보는데 엎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엎어진 상태가 최악인 게 네. 선수 부분은 땅에 걸려 있고 예. 나머지 3분은 물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부력이 달라요. 네. 중력과. 거기다 동해도 조수간만에 차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용골에 굉장히 심각한 더 피해가 가는 부서지는군요. 거예요. 그럼요. 그다음에 안에 있던 염수가 들어가면 전자장비 이런 거 다 망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3주 만에 갑자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딸 데리고 가서 허우 웃지만 속은 엉망일 거예요. 내부는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치명타가 발생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고 일부는 처형된 그런 징후들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록 영화에서 그 사진을 제거하면 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 장성택의 경우에도 처형된 다음에 모두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적 사망이나 이 물리적 생명을 완전히 그러니까 처형당한 사례의 예. 경우 아니고서는 이 사진이 제거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좀 웃기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 좌초된 구축함을 네. 일반 선박도 아니고 3주 만에 세워서 낮은으로 이동해서 갑자기 한포까지 장착하고 완전히 준수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보여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 일이 있었을 거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네. 이 구축함 세우는 과정에서 그 청진 조선소의 기술자가 사망했다고. 애국 열사 애국증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무리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위층 해군 관련 조선 관련 인물들이 숙청 그리고 일부는 뭐 첩보 내지 증후입니다만은 이 사진 삭제를 봤을 때는 처형 개연성도 있다. 네, 예. 이 책임자 사진이 삭제됐다는 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럼요. 부분이긴 그건 하네요. 거의 그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예.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계속해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오고 있는데 최근에 친서를 북한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북미 대화 재개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거부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지 맞아요. 않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모든 게 이분 취임하고 나서 매일 주연이잖아요 신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리얼리티 쇼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러우 전쟁에 이어서 중동에 이어서 여기도 등판하는 거지. 이제. 네.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뜸하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친서 전달을 하려고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공개하는 건 뭐냐? 김정은 정권에게 나 지금 너 만나고 싶어.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주목을 이제 우리 벌써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거 예, 예. 아시죠? 네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아마 지금 뭐 전투는 격화되고 있지만 휴전으로 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휴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이 건도 지금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손을 넘은 것 같지만 저항의 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 시아파 이란 중심에 이미 시리아 넘어갔고 네네. 미국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후티도 지금 힘을 빼고 있고 하마스 괴멸되기 직전이고 해소를 힘없고 지금 이란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노리는 게 하메네이 신정 체제의 균열이거든요. 예. 이란이 이 사태를 통해서 강화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도 협상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김정은 만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김정은 정권까지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면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푸틴과 김정은이 친해졌으니 네.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트럼프 김정은은 푸틴이 중재하는 거죠. 그럼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중재로 트럼프 김정은의 만나? 세컨드 라운드도 아. 가능한 그런 얘기들 전망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유심 있게 봐야겠네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